반갑습니다. 저 방금 소개받은 오경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 10여 년이 채 안 됐는 것 같은데, 우리 이 노안반부 문화관에서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안 관장님하고 같이 그때 방각본을 가지고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오셨던 분이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요즘도 사진이 막 인터넷으로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오늘도 이 소중한 인연으로 이 자리에서 여러 선생님들 앞에서, 제가 뭐 많이 알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또 얘기를 좀 할 수 있게 돼가지고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릴 내용은, 지금 강좌가 두 개인데, 하나는 모갈자에 관한 것이고, 하나는 사찰 출판에 관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인데, 처음에 이 의뢰를 우리 정경목 선생님께서 또 주관하시고 해서 말씀을 하셨을 때, 이 호남의 사찰 출판이 얼마나 이게 범위가 크고 방대한지 엄청나게 크고 많습니다. 많은데, 그러면 이걸 좀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그걸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찰이, 그러면 시기가 올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시대가 제일 앞선 시기가 그러면 뭐가 있느냐? 물론 뭐 우리 고려 시대부터 전국적으로 뭐 대장경 출판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호남을 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했을 때, 저는 이제 세 사찰을 일단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초기에 인쇄를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요 뒤에 나오는 몇 군데 사찰들을 더 보면은 제일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찍은 사찰은 조계산 송광사죠. 송광사에서 엄청나게 찍었고, 물론 그거는 이제 16세기 그 전후한 시기 그때부터 많이 찍습니다. 물론 송광사도 이 근처에 송광사가 또 있습니다. 전주 쪽에. 근데 그 송광사가 아니고 저 밑에 있는 송광사인데, 그래서 그러면 이 제일 앞선 시기의 것이 뭘까 고민하다가, 제일 앞선 시기는 처음에는 이 제목을 이렇게 화엄사하고 안신사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원암사도 해야 된다. 원암사는 지금은 제가 좀 많이 뒤져봤습니다. 몇 군데 찾아보니까 이 원암사가 없어졌더라고요. 잘 안 알려져 있고 한데, 옛날에 그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게 있어가지고 위치하고 이런 거는 조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뭐 어쨌든 제가 좀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관련해서 이 고려와 조선을 잇는 사찰 출판이라는 그런 타이틀에 걸맞게 이게 이제 어떻게 진행됐는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용은 그 목차에 나와 있다시피 이 사찰 출판의 기능과 가치입니다. 이게 왜 이걸 내세웠냐 하면은, 흔히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오해를 하는 것 중에 하나, 오해라기보다도 뭐 그냥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는 사찰 그러면은 그냥 기도 도량이고, 거기에 뭐 그냥 일반적인 그냥 기도 도량이고, 그냥 성녀들이 수도를 하고 하는 그런 곳이고, 그런 곳으로 알고 있지만, 조선시대만큼은 저는 사찰은 출판사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단정적으로 얘기를 해버립니다. 왜? 이거는 우리나라 지방의 사찰들의 출판물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물론 편집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인쇄 활동의 거의 뭐 상당 부분을, 조선시대 인쇄 활동의 상당 부분을 사찰이 담당했다. 그렇게 봅니다. 당연히 그게 이제 참여한 사람들이 대부분 각수, 제일 중요한 각수들인데, 그 각수분들이 승려가 대부분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보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판목 자체를 보관을 했죠. 근데 그 판목이 주제가 불서만 있던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 무슨 말이냐 하면, 유교서를 사찰에서 간행을 합니다.
그야말로 조선시대 불서가 아니고 유교서를 조선에서 사찰에서 가능했다 그러면 처음엔 잘 이해를 안 하다가 그럴 수 있나? 그런 게 있나? 이제 예를 들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보면은 제일 대표적인 것이 이제 문집. 사대부 문집을 사찰에서 찍어요. 또 족보를 찍습니다. 근데 그 족보가 대부분 보면 이제 그 지역 유림의 큰 집안이죠. 그하고 이제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볼 수가 있고. 이제 그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원암사의 대표적인 책 중에 하나가 이제 불조삼경이라는 책하고, 그 다음에 화엄사에서 만든 이 화엄사가 아니고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화암사인데 제가 이게 오타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안심사 이렇게 봅니다. 특히 안심사 같은 경우는 이 16세기에 번각을 한, 그러니까 안심사에서 번각을 한 책판이 남아 있었습니다. 판 자체가. 그것도 일제강점기까지 고스란히 그대로 유지가 돼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6.25 때 홀라당 그냥 다 타버렸다는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참 안타까운데 일단 그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요 이야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요게 원두표라는 인물이 자기가 집안에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동원을 해가지고 주자대전이라는 책을 이건 정말 이 책은 너무너무 귀하고 널리 퍼뜨려야 된다 이런 취지를 가지고 찍습니다. 찍는데 그걸 찍기 위해서 다 찍고 나서 다 인쇄까지 다 마무리를 해요. 마무리를 해가지고 국왕께 상소를 올린 그 내용입니다. 그게 이제 성정원 일기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호남 사찰의 성도는 모두 각수여서 수십인에서 수백인을 소집하여 간행하는 일을 하도록 하고 쓰이는 판목 또한 수당끝 마련하여 이 역사는 그냥 그 일을 시작한 지 5개월 만에 비로소 공연을 왔습니다. 굉장히 빨리 마친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그 주자대전이 거의 70몇 책짜리거든요. 이거를 5개월 만에 빨리 그 정도로 마쳤다는 건 엄청나게 빨리 한 건데, 먼저 인쇄하고 장황해서 6건을 올려보내, 국왕이 보는 건데 올려본다 하니까 대비하도록 하고 2건을 올려 동궁이 덕을 향상시키는 공부에 보탬이 되도록 하고 1건을 옥당, 그러니까 나누어 보내가지고 뭐 보도 개옥하는 자료로 삼도록 했다. 이 이제 요 기록입니다.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될 거는 요 기록, 호남 사찰의 성도는 모두 각수라는 거죠. 이분이 이제 전라도 관찰서로 와 있을 때 상황입니다. 1688년 요때 35년 기록, 35년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각수들이 많았으면 그런 이 일을 그렇게 동원을 다 해가지고 할 정도였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요게 1635년 기록인데 그거를 이제 이 생각을 염두를 해두고 요걸 일단 먼저 우리 원암사에서 찍은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마지막 기록입니다. 원암사에 있는 불조삼경이라는 책인데 불조삼경은 원래 제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설 42장경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책 제목이 불설 42장경으로 시작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불유교경, 그 다음에 위상경책 이 세 가지를 합쳤기 때문에 불조삼경이라고 한 거거든요. 근데 요 마지막에 요 강기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요 기록이 나와가지고, 전주, 원암사, 유익영사, 자, 발언은 비구 행심이 지를 했다. 요 기록이 나오죠. 그 다음에 동원비구로 법공이 간행을 했다. 조련거사가 윤선이 했다. 이렇게 기록이 돼요. 이 기록이 남아 있으니까 이거는 뭐 명확한 거죠. 전주 원암사라는 데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요 자료를 가지고 이제 되는데, 실제 이 책은 또 뭐 판본학적으로 본다면 종류가 또 한 3종류 이상
고려시대만 해도 3종류 이상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제 유통이 많이 된 책 중에 하나인데, 그 유통이 많이 된 배경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책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라 가지고 유통도 많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후에, 요 책이 나온 이후에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서, 그러니까 고려시대본을 바탕으로 해서 조선 초기부터 계속해서 번각이 되고 또 만들어지고 또 만들어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암사본이 그 어떻게 보면 씨앗 역할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퍼뜨려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거하고 고려시대 때 같이 나온 2종류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통이 약간씩 다른 거죠. 그런 거를 이제 판별해내고 그거를 이제 구분하고 그거를 이제 계통을 잡아주는 것이 이제 서지학자들의 역할인데, 그런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보시면은 요게 이제 1361년 원암사본의 그 첫 번째 제목이 요렇게 돼 있습니다. 불설 42장경. 이렇게 돼 있고, 그거를 1449년에 저 회암사가 어디는 저 양주, 저 경기도 양주에 있는 회암사입니다. 거기서도 요 책을 또 찍어냅니다. 그 다음에 요 계통하고 똑같은 거를 1569년 저 충청도 저 법주사, 법주사에서 요걸 또 찍어냅니다. 그러니까 시기가 조금씩 바뀐 것을 볼 수가 있는데, 100년에서 120년 간격을 두고 이렇게 그 계통이 같은 걸 찍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각을 하시는 분들이 보면, 아, 이게 조금씩 바뀌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참, 뭐 이거는 굳이 요런 이 경자라든가 이 글자도 조금씩 다르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앞으로의 연구거리가 됩니다. 뭐냐 하면, 과연 번각은 어디까지를 번각으로 해야 되나? 똑같은 글자를 뒤집어서 새겼을 때 어느 정도까지 변형이 돼야 그걸 번각본이라고 할 수 있나? 요즘에 그 서지 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몇 가지 좀 이슈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금속활자를 번각했다고 했는데 과연 그게 금속활자 번각본이냐 하는 문제. 갑인자 번각본, 보통 많이 표현을 많이 하죠. 을해자 번각본, 갑인자 번각본 얘기를 하는데 전혀 갑인자스럽지 않은데 갑인자 번각본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또 번각의 번각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러면 번각의 번각은 어디까지를 번각의 번각본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얘기도 좀 앞으로 이제 좀 얘기해야 되는데, 요 불설 42장경만 해도 똑같은 계통인데 이렇게 약간씩 좀 변형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획이 그 변형이 보이는 거죠. 이런 그 글자가 이렇게 톡톡 떨어져 있는 거 있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붙어 있고 이런 거 떨어져 있고 하는 거. 근데 과연 이걸 번각을 할 때 뒤집어서 그대로 새겼겠느냐? 아니면 글자를 구륵을 떠서 한 번 더 써서 새겼겠느냐? 그 문제입니다. 그거는 지금도 아직 약간 이제 요즘 들어서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조금 더 이제 확실히 좀 더 뒤에 새겼다는 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똑같은 그 판본 중에도 이 계통은 같은데 어떤 경우는 평양 부에서 찍어요. 그러니까 사찰에서만 찍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유판이 그 귀진사, 황해도 귀진사입니다. 황해도에 있는 서흥에 귀진사라는 절에 판을 두었고 그거를 평양부에서 다시 개간했다. 이 기록이 이제 또 남아있는. 이걸 요런 것도 이제 옛날에는 그냥 이거는 귀진사판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평양부에서 다시 개간을 했는데 그럼 이거는 평양부판인가? 이것도 아직까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서지적인 그 항목들을 추출해낼 때 이것도 좀 앞으로 연구를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왜 이거를 불경인데 왜 평양에서 찍었지? 의문스럽죠. 그래서 상당히 미스테리입니다, 사실. 이거 아직 안 밝혀졌어요. 예. 왜 평양부에 이걸 놔뒀을까? 평양부에서 개판을 해가지고 귀진사에 두었을까? 이것도 이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통이 다른 것,
불술 42장경인데 개통이 다른 것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아까 보신 거하고 조금 다르죠. 이건 개선이 아주 또렷하게 들어가 있고, 연도는 아까 1361년이었는데 그거보다는 한 33년 정도 뒤에 다시 찍은 겁니다. 이거는 범어사에 지금 소장하고 있는 책인데 목은 이색의 발문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우리가 원암사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계통입니다. 다른 계통인데 원암사에는 이색 발문이 없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책을 목은 이색에게 발문을 요청해가지고 적게 하고 새로 새긴 거죠. 아예 판각이 이제 다르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 계통을 보면은 또 요렇게 있고, 석수암에서 찍은 거 1568년 거, 그 다음에 안심사에서 찍은 그 1569년 것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이제 그 구분하는 법 중에서 앞에 불설 42장경의 서문에 있는 몽산화상의 그 서문이거든요. 몽산화상이 쓴 서문에 몽산화상의 그 인장입니다. 인장을 이렇게 보면은 판각된 상태들이 다 달라가지고 그걸 가지고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잠깐 보여드립니다. 몽산이라고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각이 떨어져 나간 거죠. 각이 떨어져 나고 이런 것도 떨어져 나간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확인이 되는 거죠. 구분을 할 때. 또 이런 책은, 이건 좀 사진이 흐려가 좀 잘 안 보입니다만은, 요런 거는 지금 원래 판이 있는 거에다가 부윤, 김환지, 이분이 하고 최씨, 요 분이, 후쇄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판을 갖고 있다가 그 판을 시대가 한 100년, 200년 지난 후에 다시 찍으면서 본인이 요걸 하고 이거 일종의 이제 발언을 이분이 한 거죠. 그래가지고 책을 찍어내는 겁니다. 물론 돈을 내고 찍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발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불서니까 찍는 것만으로 공덕을 쌓는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동네가 저도 이제 정확하게 잘 몰라서 이 지역을 몰랐는데, 이건 이제 대동여 지도입니다. 대동여 지도에 표시가 좀 돼 있어요. 이 지역이 특히 이 원암사, 화암사, 안심사가 거의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아요. 보니까. 그래서 요거를 진산 쪽에 쪽인가요? 이게 좀 끄트머리가 좀 떨어져 나갔는데, 여기가 조금 그렇고, 여기 불명천, 여기 불명산이라고 있죠. 여기가 이제 화암사하고 안심사가 요 근처입니다. 여기가 이제 고산이라고 돼 있는 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충청도랑 거의 아주 맞붙어 있습니다. 맞붙어 있어가지고 돼 있고,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암사본, 고려본이라고 하는 그 책에 이 왼쪽에 있는 책이 지금 국가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책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국립중앙도서관에 있는 같은 판본입니다. 판본인데 이것도 자세히 보시면은 어느 게 더 먼저 찍은 것일까 하는 것이 이제 보입니다. 어느 게 더 먼저 찍은 것이겠습니까? 똑같은 판입니다. 판은 똑같습니다. 오른쪽이 먼저 찍은 것 같습니까? 왜 그럴까요? 예. 이건 사진을 잘 찍어서 오른쪽이 더 먼저 찍은 것처럼 보인 겁니다. 예. 카메라를 조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 사진이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컴퓨터 모니터 상으로 많이 보시죠. 화면으로 지금은 책을 엄청나게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걸 보기가 참 힘들었는데 디지털 이미지를 엄청나게 많이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원본하고 상태가 너무 차이 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카메라를 너무 조명을 많이 주고 상당히 사진을 잘 찍으면 책도 아주 깨끗하게 잘 나옵니다. 그런 걸 조심해서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조금 더 먼저 찍은 거죠. 왜 그러냐면은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요 부분, 여기 떨어져 나간 거, 여기 하나 더 떨어져 나간 거, 이런 걸로 이제 일차적으로 구분을 할 수 있고, 물론
인쇄를 할 때의 먹색이라든가 먹의 상태라든가 그 수준에 따라서 이게 또 달라지겠죠. 아주 좋은 걸 써가지고 또 더 중요한 거 종이의 수준, 종이의 상태, 예, 아주 좋은 종이를 또 쓰면은 또 달라집니다. 그거를 잘 감안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불서를 사찰에서 출판한 불서에 대해서 제일 유념해서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방금 이러한 거 후세본입니다. 후세본. 그러니까 뒤에 한참 있다가 찍는데 기본적으로 100년, 200년 있다가 책을 찍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허다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찰에 가가지고 기와불사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불경 찍는 것 자체를, 그러니까 책을 읽기 위해서 찍는 게 아니고요. 간행 자체가 목적인 책들이죠. 그런 경우가 허다한 것들이 이제 불서들이죠. 불서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제 그 경전을 읽기 위해서, 그 독송을 하기 위해서 찍는 책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성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찍는 책들도 따로 있습니다. 별도로 있고. 그 다음에 똑같은 경전이라도 뭐 몇법 연화경도 깨끗하게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것들이 대부분 보면은 간행 자체가 목적인 책들이죠. 그리고 간행을 해서 어디에? 부처님 뱃속이나 아니면 또 다른 뭐 탑 속에 이제 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잠깐만요. 예. 몽산 옆에 낙관 옆에 한 글자가 지금 글자가 오른쪽에 빠져 있는데. 이거는 네. 요거는 필사입니다. 요거는 글자를 예, 붓으로 썼습니다. 예. 요거는 지금 소장처럼 리움 그게 이제 소장되어 있는 것이고, 요거는 여기도 지금 여러 자그마한 글씨가 있죠. 예, 요것도 지금 다 요거는 이제 그 구결을 단 거죠. 예. 이거는 실제로 읽은 책이죠. 그러니까 예. 읽기 위해서 쓴 책들. 예. 자, 그리고 이제 요건데요. 요거 전에 요걸 제가 순서를 조금 제가 못 맞췄는데, 예, 요게 이제 화엄사, 화엄사가 아니고 원암사입니다. 원암사에서 아까 불설 42장경이 제목이 들어간 불조 3경을 찍었습니다. 그게 고려 때 찍은 것이고, 요거는 조선에 들어와서 계속 원암사가 출판 활동을 했다라는 걸 증거를 보여주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금강심진언이라고 제목이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이건 다른 원래 제목은 이제 금강반야바라밀경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진언으로부터 처음에 진언을 갖고 주문을 한번 외우고 금강경 시작 본문 시작하고 마지막에 또 주문 외우고 발언을 하고 하는 겁니다. 근데 금강반야바라밀경인데 사실은 이 책의 제목, 이 작은 책의 제목은 금강반야바라밀경인데 사실은 이건 육경합부라 그래서 아까 불조 3경 하듯이 6가지 경을 합쳐서 하나의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거 아주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건 필독서 정도 6가지 경을 딱 모아가지고 만든 책입니다. 이게 처음에 이 조선 초기에 이렇게 한번 만들어지고 나서 상당히 많이 읽혔습니다. 그래서 유통이 굉장히 많이 된 책 중에 하나인데 목록에서 조금 오해하는 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 제목을 전부 다 금강반야바라밀경 또는 금강심진언 이렇게 제목을 해버려요. 왜냐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제목이 그거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이 책은 육경합부라는 책으로 이제 제목을 정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여기도 전주지 원암사 개판이라고 아예 딱 여기 작은 글씨로 있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불경을 여러분 보실 때 꼭 그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어디서 찍었다는 그 기록이 꼬박박 나오거든요. 그걸 하나하나 챙겨 보시는 것도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도 각수 이름이 나오죠. 예, 성능이라는 각수. 이 성능이라는 각수 이름은 여러 번 나오는데 아주 그 이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여러 사람들이 쓰는 것 같아요. 시대별로 나와요. 시대별로. 그러니까 이
초기에 그러니까 딱 요거는 요 시기에 나오는 성능이란 각수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조선 뭐 고려 조선 각수명 사전을 나중에 만든다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많이 출연하는 분 중에 하나일 겁니다. 물론 이제 생물련을 다 따져가지고 이분이 어떻게 되고 그래서 그걸 실제로 이제 연구를 하신 분들이 있는데 좀 한정적으로 17세기에 나오는 불경들만 쫙 한번 모아가지고 거기 나오는 각수들을 한번 쭉 뽑아서 한 분도 있고요. 그 불경이 아니고 문집 책판들 거기에 나오는 각수들도 정리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그 내용을 보실 수가 있고요. 당시에 태극 문양이 있었습니까? 태극 문양이요? 예, 거기 보니까 태극 문양. 아, 이거 죄송합니다. 죄송한 건 아니고 이거는 워터마크라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문화재청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디지털 이미지로. 근데 거기에 복제를 너무 많이 해가서 출판을 딴 데 가서 막 하는 분들이 우리나라에는 없고 딴 나라에서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워터마크를 넣는 겁니다. 이거 문화재청 디지털 이미지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도 또 나오죠. 여기 이제 금강반야 바람일경이라고 하고 이게 좀 사진이 어둡게 나왔는데요. 이게 1450년에 이 기록이 조금 재밌습니다. 이것도 경태 원년 경호에 시작해가지고 정축년 4월에 공역을 끝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아예 딱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마찬가지로 전라도 전주지 원암사 개판 이렇게 딱 돼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이 이제 중요한 자료가 되죠. 그리고 이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조선 시대에 들어가 가지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조선의 사찰은 출판사였다는 그걸 이제 보여주는 몇 가지 증거들의 하나가 이런 것입니다. 여기 제목을 일부러 작게 이거 펼치면을 찍어왔는데 진양하시 세보거든요. 이 진양하시 세보의 가장 그 유명한 인물 중에 누구냐면 조선 초기 하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진주 하륜 그 집안에서 족보를 찍는 거죠. 근데 이 족보 찍는 시점이 만력 병호 춘 합천 해인사 개간이라고 딱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집안하고 진양하시 집안하고 해인사의 관계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뭐 이런 예는 상당히 많습니다. 큰 사찰은 특히 어떤 특정 가문 문중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었고 거기에 동원된 각수 엄청나게 많았고요. 실제로 이거는 뭐 만력 병호니까 이렇게 17세기 딱 초반이거든요. 이때 초기에 나오는 책이 되겠고 최재공 같은 경우 지금 정조의 가장 아끼던 신하 중에 한 사람이었던 최재공의 문집 같은 경우도 안동의 안동의 그 유명한 사찰 이름이 입구에 있는 사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서 봉정사, 봉정사에서 판각을 다 합니다. 거기서 다 찍고 그 판을 그대로 보관을 하고 계속해서 거기서 찍어내고 정조가 직접 그것도 지시까지 합니다. 거기서 찍으라고. 그런 것도 이제 사찰 출판에 어떤 큰 역할 중에 하나였죠. 이거 말고도 지금 사찰에서 찍어낸 족보는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부지기수로 많고 그다음에 문집도 꽤 있고요. 물론 이제 비용이나 이런 걸 누가 담당했겠느냐, 누가 얼마만큼 돈을 내고 어떻게 해서 그 비용이 다 처리가 됐겠느냐 하는 문제는 아직까지 지금 연구가 좀 되고 있는 중입니다. 중인데 물론 사찰에서만 다 찍은 건 아니겠죠. 아니고 서원에서도 찍었고 개인 집안에서도 딸이 따로 이렇게 만들어서 찍고 족보는 대부분 집안에서 돈을 걷어서 문중에서 따로 찍어내는 게 이제 제일 대표적인 건데 사찰도 그 중에 큰 역할을 하나 했다라는 겁니다.
뭐 이런 사례들 몇 가지 더 사례를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나홍화상 어록이라는 책입니다. 이것도 16세기 자료거든요. 16세기에 찍은 책인데 여기 보시면은 맨 뒤에 여기 이렇게 가정 13년 가보 중춘일 여기 이렇게 가보 중춘 전라도 이건 진산 이게 서대사라는 절이 있었던가 봐요. 서대산이 어딘가 했더니 아까 그 지도에서 보시면 아유 넘어갔네. 이쪽 진산 쪽에 요 오른쪽 요 끝머리인데 제가 지금 다 잘라 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요쯤인 것 같아요. 예, 여기가 서대산이 여기 있더라고요. 여기에 있던 것이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당연히 간기 그 다음에 시주질 해가지고 여기 이제 각종 시주들이 나옵니다. 누구 이름들이 쭉 나오고 우리가 이제 좀 더 중요하게 보는 것들은 여기 보면은 연판, 연판. 그 다음에 각간비구 인정 이 사람이 나옵니다. 인정이라는 사람이 자주 등장합니다. 자주 등장하는데 새기는 사람을 새기거나 인쇄하는 담당하는 그 사찰의 그 승려의 법명을 일부러 그렇게 지어주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아주 자주 등장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 승려죠. 이런 자료. 이것도 지금 보면은 시부도, 여러분들 잘 아는 그 선문답에서 보통 시부도, 그러니까 소를 찾아서 가는 그 과정, 그거를 이제 그림까지 표현한, 이런 거 참 재밌는 거죠. 요렇게 도판이 잘 안 나타나는데, 이거 조선 16세기에 이런 도판이 등장하는 것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렇게 그 서미 부분이라고 하는데, 서미 부분에 이렇게 그림이 표시되어 있는, 판화죠. 판화의 역사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여기 이제 각수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순천 모우산 대광사에서 개판했다. 여기도 당연히 시주자하고 이름들이 쭉 나오고 정덕 4년이죠. 정덕 4년 전라도 순천부 모우산 대광사 이렇게 나옵니다. 이 대광사가 이렇게 여기더라고요. 순천입니다. 여기는 아예 딱 대광산, 모우산 대광사라고 사찰 명칭까지 딱 나오니까 이때까지도 굉장히 큰 사찰이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 사진이네. 서대사 이걸 대로 봐도 되겠죠. 이걸 글자가 약간씩 좀 바뀌니까 여기인 것 같습니다. 여기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이 이제 불명산 요쪽 동네인데 화암사하고 안심산은 요쪽 동네입니다. 네. 여기 보면은 이것도 지도에 따라서 이게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더라고요. 이건 이제 동여도라는 지도인데 이거는 서울 역사박물관에 있는 자료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고산 그 청량산 원암사라고 아예 딱 표시가 돼 있죠. 굉장히 제일 정확하게 표시가 돼 있는 것 중에 하나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보시면은 재밌는 건 여기 이제 송광사도 있습니다. 이 송광사가 이제 우리 전주 쪽에 있는 송광사, 완주 송광사죠. 완주 송광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주 관련해가지고 이쪽에 이제 뭐 각종 그것도 다 나오고, 진안 쪽에도 마이산역이 있고, 요 건너 같아요. 그 다음에 원암사하고 요 사이에 위봉이 있죠. 위봉. 위봉사라는 사찰이 있죠. 위봉사도 굉장히 큰 사찰이었습니다. 17세기 1630년대에 그 17세기 들어서 책을 굉장히 많이 찍습니다. 위봉사에서.
열 몇 종을 찍어요. 엄청나게 찍는, 열 몇 종 찍는 건 엄청나게 찍는 거거든요. 그 위봉사, 지금도 위봉사는 있으니까 나중에라도 이제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제 이거는 전주 쪽은 아닌데, 이 각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정말 이 소중한 기록 중에 하나가 이 산중일기라는 그 일기책이 하나 있습니다. 정시환이라는 사람이, 이분은 선비예요. 사대부인데, 1688년, 이때쯤에 전국을 유람을 해요. 유람을 하면서 돌아다니다가, 어느 사찰에 가가지고, 이 사찰에 예를 들면 저기 울산, 울산에, 지금 양산이죠. 양산쯤에 가면 운흥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운흥사. 지금은 폐사지입니다. 그러니까 운흥사는 통도사의 말사 정도 됩니다. 근데 거기에 각수 누구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일기책에 써놨어요. 예, 각수 이름이 연희입니다. 그 연희 각수가 이제 여기 보시면은 재련각자 겸 뭐 하고 연희라고 이름이 딱 나오죠. 예. 이 사람을 만났어요. 한중일기에서.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다가 그걸 일기에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선종연가집이라는 책인데요. 한번 이미 번역본도 다 나와 있어가지고 딱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 이제 산중일기의 내용인데요. 정시환이 요걸 좀 읽어보면 초성이 아침밥을 준비해서 위아래 사람에게 대접하였다. 5월 22일입니다. 이날. 물론 음력이겠죠. 예. 각수 스님 연희가 아래에 있는 암자로부터 와서 보았는데 사람 됨됨이가 믿음직하고 착실했다. 스스로 발언해서 혼자서 11년 동안 불경 수천을 하루같이 새겼다. 예. 조금도 나태하지 않았다. 대단한 각수죠. 근데 더 재밌는 건데 이분의 이제 각수 연희의 그 말을 그대로 옮겨 적어 놨어요. 너무너무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보시면 연희가 하는 말. 처음에 일을 시작해서 묘시부터 유시까지. 이게 언제냐면은 5시부터 7시. 그러니까 6시쯤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오후 5시부터 7시, 저녁. 그러니까 해 뜨기 시작해서 해 질 때까지입니다. 12시간. 12시간을 일을 하니까 처음에는 뼈가 시리고 정신이 혼미했다. 했으나 10일이 지나니까 나아져서 3일 뒤에 점차 평온해지다가 3년 뒤에는 평상시와 같아졌다. 그러니까 한 3년을 각수를 하면 경지에 이르는 거죠. 확실한 것 같아요, 이거는. 누구나 그런 것 같습니다. 각수뿐만이 아니라. 저는 이 내용을 보고 너무 이건 반가웠죠. 이건 어떻게 그 각수의 이야기가 기록에 남아있을 수가 없는데 이걸 이렇게 적어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아까 보셨다시피 이 책처럼 지금 운흥사에 이 판들이 남아있어요. 운흥사가요. 통도사에 이 판들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운흥사에서 판각한 책판들을 통도사에 다 갖다 놨거든요. 양산의 그 통도사. 거기에 실제 이 이름들을, 이 연희라는 이름을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정말 대단한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되겠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분은 그 정시환이라는 이분은 이래가지고 울산을 거쳐서 쭉 위로 올라가고 어떨 때는 위로도 올라가고 어떨 때는 오른쪽으로도 가고 뭐 어떨 때는 밑으로 한 3번 정도 이렇게 움직인 것 같아요. 그거를 산중일기라는 이름으로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재밌는 판각들은 보면은 지금 뭐 이거 사진이 좀 제가 좀 못 찍어서 죄송합니다만 이게 뭐냐 하면 판 두 판을 연결한 거죠. 예. 그러니까 한 판에 두 면이, 그러니까 2장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결국 양면으로 하니까 4장이 한 판에 들어가요. 긴 거. 이런 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격이라야
이거를 두 판을 놨을까? 뭐 이것도 사실 연구 대상이죠. 연구거리긴 한데 뭐 일단 사이즈가 책이 좀 작다 그러면은 일단 두 판을 기본으로 했을 것 같다. 지금 여러분들이 제일 뭐 많이 아시는 책 중에 월인석보라는 책이 있죠. 그것도 사실은 두 판이 하나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공주갑사에 남아 있었던 책 판 자체가 그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요것도 남아 있는 그 책이 저 개심사하고 몇 군데 지금 전국 사찰에서 조사한 것들이 있거든요. 기록으로 다 남겼는데 그 중에 아주 특이하게 생긴 것들. 요렇게 찍으면 요렇게 생긴 것들입니다. 요렇게 생겼고요. 한 장씩 찍는 거죠. 그러니까 인쇄를 할 때 어떤 면을 찍느냐. 그거죠. 이런 거는 판 자체가 아주 삐뚤죠. 나무 자체가 이렇게 삐뚤게 생겼는데 희한하게도 인쇄를 하면 뭐 멀쩡하게 나와요. 신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삐딱하게 만들어 놓고 찍을 땐 또 제대로 찍은 것 같아요. 같은 판이 맞거든요. 왕랑반원전. 예. 뭐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게 사진을 잘못 찍은 건 아니고 책판 자체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판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나무가 제대로 켜지를 않아서 이렇게 삐딱하게 생겼는데도 그냥 판형 자체는 그대로 유지를 한 거죠. 판식 자체를. 그래서 찍어보면 이렇게 아주 멀쩡하게 나옵니다. 예, 멀쩡하게. 다 요 시기가 언제냐 17세기. 예, 17세기. 그때 나온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원암사, 그리고 여기가 이제 화암사입니다. 화암사. 지금도, 이건 제가 찍은 사진은 아닙니다. 이거는 인터넷에 누가 블로그에 아주 상세하게 화암사를, 곱게 늙은 절인가요? 그 안도현 시인이 그걸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해요. 화암사를. 그래서, 그걸 이제 따라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 건물 자체는 국보입니다. 국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화암사 극락전이 국보인데 아주 고즈넉하게 있는 조용한 사찰이고, 올 가을에 한번 가보시면 정말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가 어디서 판각을 했을까? 이것도 굉장히 의문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아직까지도 이걸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더 이렇게 연구가 되고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없는데 이 화암사가 제일 중요하게 이야기해야 할 사람이 누구냐면 성달생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성달생이라는 인물이 그 화암사를 중창하고 거기에 이제 중창 그 비를 또 세우고 다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성달생이라는 인물이 쓴 글씨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성달생이 쓴 묘법연화경, 성달생이 쓴 그 경들이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된 거죠.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것이 이제 수능음경이라는 책, 대불정만행 수능음경이라는 요 책, 그 다음에 묘법연화경, 요게 제일 많고요. 특히 이제 성달생의 묘법연화경 같은 경우는 이게 조선 후기 18세기까지 한 어떻게 보면 단일 품목으로 제일 많이 번각된 책이 아닐까. 예, 그 정도로 많이 찍은, 그러니까 판각 자체를 많이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있는 책이 되겠습니다. 이건 아까 원암사 그거고요. 요게 이제 그 표시가 돼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원암사에서 찍은 것, 그거 말고, 예, 요거는 원암사에서 찍은 그 책 중에 요게 이제 아까 요 경태 3년 원암사 각이라고 했네. 요 부분이 숨어 있어가지고 요걸 찾는 것 보여드리는 것이고, 그보다 이 책이 좀 더 재밌는 것은 뭐냐 하면, 요런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각을 하시든 할 때도 판심 이야기를 많이 하죠. 판심이 뭐냐 하면은, 이게 지금 언제부터 우리가
상하 내향에 상하 내향 흑음이가 있는 고기 꼬리 모양이 있는 그런 것이 만들어졌겠느냐 하는 것도 이제 굉장히 재밌는 연구거리긴 한데 실제로 요 당시에 보면은 그런 판심들이 없습니다. 잘 안 나타나죠. 그게 이제 이런 걸 이제 유심히 보면 여기에 이제 장 40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그 판심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장수경인데 장수멸제 동자 다란이경인데 이게 결국은 이게 책의 형태하고 굉장히 연관이 됩니다. 처음에 두루마리였다가 절첩이었다가 다시 이게 호접장이었다가 포배장이었다가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특히 불경은 제일 먼저 이게 두루마리 형태의 권자본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어느 시점 가가지고는 절첩으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 바뀌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장 40일 이건 뭐냐면 실제로는 장수경의 제 41장째 그 두루마리 권자본의 하나의 그 단위였다가 이것이 몇 번 접히고 하면서 어떤 경우는 그 다음 페이지는 이게 안 나타났다가 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 그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것도 똑같은 금강경인데 여기는 이제 안심사에서 찍은 거죠. 여기도 보시면 전라도 고산지 안심사 개발 위치도 비슷합니다. 똑같은 위치에다가 그 표시만 약간씩 다르게 지금 하는 거죠. 여기는 보면은 각수가 조금 다른 사람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아유, 상총인가요? 네, 이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이제 화엄사인데 아까 보신 그 불설 장수멸제 호대 동자 다란이 경이라고 하는 것의 제일 마지막 부분 강기입니다. 여기도 보면 전라도 이 나자를 이렇게 아주 그 간단하게 이렇게 약체로 이렇게 쓴 겁니다. 전라도 불명산 화엄사 개판. 정말 잘 쓰겠어요. 그러니까 요런 책들이 전범이 된 거예요. 초기에 전범. 그러니까 일종의 모범이 돼가지고 그걸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그대로 갔습니다. 그래서 판각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가지고 지금 계속 남아있다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에 보면 여기도 보면은 간행 연도가 나오는 게 잘 찾아야 됩니다. 이게 잘 못 찾는 경우가 많아요. 성화 3년인가요? 20년이 성화 20년인가요? 갑진 6월 1이라고 이게 연도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을 잘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런 그 판화에 판화사에서도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어떤 도상들이라든가 이런 것도 연구거리가 되겠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화엄사에 그 40페이지 39페이지 그 부분 한번 보시죠. 거기에 성달생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그거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이제 성달생이 중간쯤에 성달생은 조선 초기 서예가이자 선사자로 오히려 사실은 이분이 무신이더라고요. 문신도 아니고 무신이었어요. 그래서 무신인데 선사자로 잘 알려진 인물이고 1405년 묘법연화경이 이제 간행이 되는데 거기에 양촌 권건이 발문을 쓰거든요. 그 발문을 보면은 그의 아우 성계 그래서 성달생 성계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두 분이 같이 이렇게 공동 작업을 많이 해요. 그 서예가로도 굉장히 이름이 높았기 때문에 작업을 같이 했고 그래서 묘법연화경 필사에서 1405년 처음에 안심사에서 먼저 판각을 합니다. 먼저 판각을 하고 그리고 1422년 이 묘법연화경이 대잠이라는 데서 또 찍어요. 그 다음에 1436년 동화사에서 또 찍어요. 그리고 1424년에는 성달생이 금강반야바라밀 아까 보신 그 육경합부 그 육경합부를 서명을 정하고 안심사에서 다시 판각을 합니다. 이게
초기에 이제 안심사와 화암사가 그런 성달생의 어떤 그런 어떤 그 주도적인 어떤 그걸로 의해 가지고 만들어낸 탕각들이 많다. 그래서 앞으로 이 성달생과 관련된 연구를 좀 더 해야 된다는 거죠. 예, 분명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육경합부 첫장, 요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고, 그 다음에 1440년에 이 정암의 시주로 그 밑에 제일 밑에 부분입니다. 화학산 영재암에서 번각한 판본, 또 영재암을 그 영재암본을 다시 인수대비가 1472년입니다. 인수대비 발원의 이 책들은 이 당시에 종수로 치면 한 40종 가까이 되는 책들이 거의 뭐 몇백 부가 찍힙니다. 정말 우리나라 불경 인쇄사에서 대장경 다음으로 많이 찍은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많이 찍은 책들이 요 당시에 많이 찍습니다. 그리고 1449년 비부 극경에 발문이 있는 금사사본, 그 다음에 천순 4년 경진의 강기가 있는 두종의 경전, 그 다음에 황해도 서흥의 자비령사에서 중강대 판본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죠.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화엄사 판본을 바탕으로 또 1552년 용수사 판본, 그 다음에 성달생의 선사를 바탕으로 또 간행한 불전으로 아까 말한 그 능엄경이 있죠. 그 뭐 길게 설명을 하면은 긴 서명으로 대불정 열애 미린 수정요의 제보살 만행 수 능엄경이라고 하는 건데, 줄여서 보통 우리가 능엄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1428년에 성달생이 선사를 하고, 그 다음에 1433년에 간행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도 똑같은 판본이 그 능엄경 판본을 보면은 성달생본, 성달생 판본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건 확실한데, 이게 간행연대가 1433년이냐 아니면 그 이전이냐 이걸 가지고도 아직 논란이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술적으로 어떤 판본 하나를 가지고 이거는 1433년본이다 아니다 이거를 판별해내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제일 뒷부분에 그 발문 자체를 그냥 떨어져 나간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싹 사라져 버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걸 그럼 어떻게 판단하느냐? 아까 보셨다시피 이 인쇄된 상태, 인쇄된 상태, 그리고 판각의 상태. 인쇄된 상태가 후세본인 경우에도 뒤에 새겨진 경우도 있다 그랬죠. 뒤에 새겨지기도 하니까. 뒤에 다시 인쇄를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판각의 상태도 굉장히 중요하다. 똑같이 새겨내는 거. 그래서 화엄사 간행 불서와 간행 연도를 거기 40페이지 표를 하면 정리를 해놓은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화엄사에서 제일 먼저 찍은 게 능엄경 1433년 조선시대 들어서, 그 다음에 부모 원중경도 찍죠. 그 다음에 몇법연화경, 지장보살 본엄경, 육경합부, 또 몇법연화경, 그 다음에 또 불설대보 부모 원중경. 그러니까 계속 찍는 책들이 그 부모 원중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러 번 찍습니다. 지금 뭐 현재 남아 있는 책수로 보면은 몇법연화경과 부모 원중경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는 거죠. 그 부모 원중경 같은 경우는 뭐 연구를 지금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판화 미술사 쪽에서 관심을 기울이는 거는 판화가 있는 부모 원중경. 부모 원중경을 또 계통을 또 서지 쪽에서 가를 때는 한문 그러니까 한문으로만 되어 있는 부모 원중경이 있습니다. 불설 부모 원중경이라고 해서 그게 고려부터 나온 책이 있습니다. 그게 있고 거기에 판화가 들어간 게 있고, 판화가 들어갔는데 한글 번역은 아직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한글 번역이 된 부모 원중경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거 크게 나누면 한 3종류 이상 되는 그 부모 원중경 계통 중에서 이 지금 그 성달생 화엄사에서 간행한 부모 원중경이 판화가 들어가 있는 한문본 부모 원중경으로서는 아주 이런 시기의 것이 남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선언제전지도서 이런 거는 이제 그 불교 강원 그러니까 승려들 교육을 위해서 만든 책들입니다. 그 다음에 불설 수생경이니 예수시황생 7경 이런 거. 예수시황생 같은 경우는 이것도 16세기에 주로 많이 등장하는 건데 예수제 그러니까 미리 공덕을 닦는다 하는 그런 의미의 예수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 죽기 전에 공덕을 이제 쌓기 위해서 제를 지내는 그런 그 절차 이런 거를 담은 의식집입니다. 그게 화엄사에서 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부모 은중경만 해도 지금 거기 40페이지 보시면은 판화가 수록되어 있는 게 있으니까 이게 있는데 저기 그 41페이지에 그 표를 한번 보십시오. 그 1441년에 만든 그 불설대보 부모 은중경 화엄사본이 현재 그 판화가 있는 한문본 불서 부모 은중경으로서는 가장 이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야말로 아까 말씀드린 씨앗이 되는 그 경의 판각처가 화엄사였다는 거죠. 그 뒤로 보십시오. 그 전라도 진안, 다음에 밀양, 고산, 뭐 화엄사본은 2번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전라도 광주, 황해도 수안, 전라도 나주, 경상도 상주, 뭐 전국적으로 부모 은중경이 근데 왜 이렇게 많이 간행됐을까요? 제일 효라는 그 개념하고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교리하고 굉장히 맞아 들어가는 부분도 있죠. 물론 부모 은중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거는 학술적으로는 그 위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근데 위경이란 말은 석가모니의 말씀을 담은 경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예. 시주를 받을 수 있는 예, 현실적으로 보면 시주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경우인데 부모의 효와 관련된 거니까. 근데 이제 인쇄사적으로 보면은 분량이 굉장히 적죠. 간단하게 아주 찍을 수 있는 경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도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선호를 많이 하겠죠. 예, 그런 부분도 있고 현재도 지금 뭐 부모 은중경과 관련해서는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면 볼수록 재밌는 책이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 한글로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 사투리가 막 들어가 있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 한글 번역본들도 꽤 있거든요. 이게 이제 아까 그 내용이고요. 이제 보시면은 이게 화엄사에서 찍은 책들 초기본들입니다. 초기본들. 요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퍼져 나간 것들이 꽤 많다 하는 겁니다. 여기 또 보면 아까 영재함 이야기 있죠. 여기 이제 화학산 영재함본. 요거 이제 뭐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화엄사본을 가지고 거의 번각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똑같이 만들어내는 거죠. 네, 똑같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거의 뒤에 나오는 건데 요것도 화엄사. 이것도 화엄사판입니다. 똑같은 판입니다. 그 다음에 인수대비 아까 말씀드린 그 1471년 대대적으로 인경할 때 찍은 거. 요거는 이제 강기를 이렇게 또 다르게 홍치 이거를 원년으로 읽어야 될지 9년으로 읽어야 될지를 가지고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연도가 지금. 근데 뒤에 이제 무신이라고 딱 나오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1472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라도 고산지 화엄산 여기 딱 계간으로 딱 나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9년이라고 되어 있죠. 네. 명확하게. 여기도 보면은 자, 이거 한번 찾아보십시오. 숨은 그림 찾기입니다. 어디 있습니까? 간행과 관련된 기록이. 잘 없죠? 뒷면에 있습니다. 뒷면에 없네요. 예. 아까 말씀드린, 이게
그 장수경인데 특이하게도 요 부분을 잘 보시죠. 요 부분, 요 끊어진 부분. 예. 이게 판이 원래 있던 판을 분할해 가지고 나중에 이제 책을 찍을 때 이렇게 나눠서 찍는 요게 있거든요. 근데 요게 원래는 부모원중경과 장수경을 합쳐서 간행을 합니다. 합쳐서 간행을 하는데 지금 이것도 보십시오. 여기도 보면은 요까지만 이렇게 하고 요 뒤는 찍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판이 긴 판이 원래 있는데 어느 정도 선까지만 인쇄를 하고 나머지는 다른 면에다가 또 찍는 거죠. 그런 식으로 분할을 합니다. 그런 것도 이제 일종의 뭐 인쇄 기법이라고 봐야 되겠는데 그런 것도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 부분 여기 이제 글자가 삐져나와 있죠. 요거는 찍지 않은 겁니다. 찍지 않은 건데 먹이 약간 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쇄를 하다가 요 부분이 요 부분이거든요. 신유 대철 요 부분인데 요게 그대로 여기 지금 묻은 거예요. 네, 묻어가지고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이 시점이 언제냐, 이게 조선 초기, 그러니까 15세기 요때 돼가지고 경들 또는 책들의 어떤 그 형태가 특히 불서에서 문집이나 유교서는 또 다릅니다. 이것 좀 다른데 불서가 특히 이런 걸 잘 보여주는 겁니다. 이 현상들이 꽤 등장합니다. 요거를 이제 가지고도 나중에 이 책의 형태 변화 또는 뭐 장황의 변화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마지막에 딱 이렇게 칸으로 딱 마무리를 지어요. 마무리를 짓는데 새로 또 시작을 하죠.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잘 안 나오네. 하여튼 요 책이 특히 좀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전라도 고산의 화암사 개판이라고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심사 이야기를 조금 더 하실 텐데, 여기 안심사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면 41페이지에 이제 안심사입니다. 여기 보면은 마찬가지 화엄사랑 비슷하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안심사 같은 경우는 화엄사하고는 좀 성격이 조금 달라요. 이거 왜냐하면 화엄사는 성달생의 어떤 주도에 의한 것이 굉장히 강했고요. 안심사는 이게 이제 왕실 이제 원당이라는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인사들이 많이 왔다 가는, 방문을 해가지고 거기서 머무르고 가고 하는 그런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안심사에 대해서는 그 저명한 성녀나 거기 42페이지에 그 써놨습니다. 성녀와 사대부의 방문이 이어져서 굉장히 명성이 높았던 사찰이다 하는 겁니다. 저기 화순 쪽에 안심사가 또 있어요. 전라도 저 밑에. 근데 거기하고 조금 다릅니다. 여기는. 그리고 고려 이전에 출판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는데 1405년부터 1806년까지 오랜 기간 동안 정말 꾸준하게 불서가 간행됐고 그 실물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가장 앞선 시기 것이 아까 화암사 이야기할 때 잠깐 언급을 했는데 1405년 성달생이 서사한 명법연화경입니다. 그러니까 성달생이 서사했는데 간행은 안심사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일단 가까웠어요. 거리가. 그건 나중에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1424년에는 도인 신현이 성달생에게 금강경을 필사해 주길 부탁해서 만든 육경합부도 같이 간행됐다. 그가 육경합부를 필사한 것은 1424년 평안도 관잘 출적사 겸 평양 부인으로 재임할 당시였으며 그 책의 간행은 안심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1432년에는 또 능엄경, 1434년에는 몇법연화경, 1443년에는 화엄사에서 다시 이것이 다시 몇법연화경이 간행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존 연구를 좀 참고를 해보면 한 14종 정도 지금까지 확인된 거는 14종입니다. 14종인데 이 중에 조금 더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일제강점기 때 만해 한용운에 의해서 인쇄가 됐는데 참 재밌는 책이 이 책입니다. 이 책인데 보면 그냥 옛날 책이에요. 옛날 아주 오래된 책이고 인쇄도 고서 형태를 그대로 띠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이 책은 1930년대에 찍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판이 남아 있었어요. 판이 남아 있던 거를 그대로 인쇄를 한 거죠. 만해 한용운이 직접 이거를 인쇄를 합니다. 인쇄를 하고 그거를 만해 한용운 선생이 불교라는 잡지를 간행하죠. 예, 불교라는 잡지를 간행하는데 거기에 계속 사장으로 불교상가 거기에 사장으로 있었죠. 거기서 이제 그 경위를 다 썼습니다. 그래서 이건 무슨 책을 간행했고 뭐를 발견을 해가지고 어떻게 인쇄를 하고 보니까 몇 판이 편 몇 개가 다 어그러지고 사라져서 그걸 보충을 하려고 각을 다시 하고 이런 이야기를 다 써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책을 찍어요. 이게 바로 그 책입니다. 요겁니다. 요 책입니다. 요건데 대방각 원각 수다라 요의경 이게 지금 동국대에 있는 책인데 똑같아요. 그러니까 종이하고 그걸 조금 다르게 볼 수밖에 없는데 자세히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뭘 보셔야 되냐면 이런 거. 예, 이게 뭐냐 하면은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나무 결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인쇄를 여러 번 하다 보면 이 나무 결이 이렇게 딸습니다. 딸른다 그러죠. 많이 달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 멀쩡해서 지금 뭡니까 이게 16세기에 판각한 거거든요. 한번 번각한 거거든요. 한번 번각한 거를 15세기 거가 한 500년 가까이 지난 상태에서 다시 인쇄를 한 거죠. 그런 상태가 이 정도로 남았으니까 굉장히 깨끗하게 남아 있었는데 불행하게도 6.25를 지금 거치면서 다 타버렸어요. 예, 그 기록이 나옵니다. 폭격을 해요. 안심사를 폭격했다고. 그거는 폭격해가지고 거기서 완전히 그냥 잿더미가 돼버렸다고. 아예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사진을 좀 더 환하게 해가지고 찍으면 요즘 책처럼 이렇게 돼요. 해인사만 해도 해인사의 대장경판을 부처님 오신 날 점 해가지고 거기에 정기적으로 80년대까지만 해도 인쇄를 했어요. 실제로 동서판전에 있던 거 끄집어내가지고 스님들이 실제로 인쇄를 했습니다. 다 한 건 아니고요. 일부를 이렇게 인쇄를 했는데 인쇄를 하면 이런 형태로 나와요. 이 정도로 나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요 기록을 아예 그러니까 판권지를 아예 만들어 버립니다. 이제 소화 7년이니까 1932년쯤 되겠네요. 네, 32년 12월 14일 발행. 전라도 전주군 안심사 장판이라고 딱 해놨습니다. 하고 주소하고 불교라는 학술 잡지 불교 잡지가 있으니까 불교사 한용운 발행 이렇게 해놨습니다. 참 이게 지금도 이 책은 몇 군데 있어요. 몇 군데라기보다 여러 군데 있습니다. 여러 군데 있고 시중에 막 돌아다니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요걸 탁 떼내버리고 이거 16세기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나중에 혹시라도 이런 책을 발견하시면은 이거 당연히 이거 없습니다. 이거 거의 다 떼내버립니다. 떨어져 나가버려요. 없어요. 그러니까 떼낸다기보다도 이 풀이 오랫동안 안 붙어 있거든요.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걸 딱 보시면 요걸 보시면은 확실하게 이건 후세다. 후세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후세로 지금 남아있는 것들. 그러니까 판각된 이 강기를 그대로 살려둬요. 그대로 살려두기 때문에, 이거, 나중에 이제 이걸 어떻게 합니까? 종이가 너무 새 것처럼 보이니까 어떤 분들은 그걸 어떻게 하냐면 커피 물에 그냥 담궈버려가지고 색깔을 아주 염색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완해서 이런 식으로 또 만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워낙 오랫동안 불서는 그 판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어떤 후세본에 대한 그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것 중에 이제 이런 화엄사하고 안심사의 관계인데요. 이거를 뭐 어떤 식으로든 그 관계를 인쇄사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 중에서 여기 이제 의명, 이름부터 여기죠. 화엄사 불서 간행 참여자 이건 뭐냐면은 기존에 판각된 아까 여러 책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제일 뒷부분에 나오는 시주자, 뭐 연판, 각수 이런 걸 한번 쭉 뽑아본 겁니다. 뽑아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각수 등이 이제 나오는데 부모 원중경에는 뭐 화주 누구, 묘법연화경에는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완벽하지가 않으니까 굉장히 이게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근데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육경학부에 1488년에 찍은 육경학부에 의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의명. 연판도 의명이 있고 각수도 의명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안심사에도 나오는 거죠. 근데 연도가 1424년이에요. 야, 그럼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60살, 7, 80세까지 계속 일을 하셨나? 그 고민이죠. 잘 고민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얼마나 생존 기간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아까 그 연희각수 같은 경우는 11년 동안 계속 참여를 했다는 거죠. 각수 활동만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연관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여한 인물들이 누군가 이런 것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제가 이걸 네이버 지도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화엄사가 정확한 위치가 여기더라고요. 여기 지금 현재 여기 있는데요. 정말 찾기는 어려워요. 찾기는 어려운데 그 지도를 딱 찍으니까 나오고 대둔산이 가깝고요. 대둔산은 제가 옛날에 그 등산을 한번 한 적이 있어서 잘 아는데 이쪽은 참 어렵습니다. 어렵고 조금 밑으로 내려오면 여기 이제 완주가 바로 나오니까 거리가 굉장히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은데 뭐 안심사하고는 제가 그 요즘 네이버 걸어서 얼마나 걸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5시간 9분이면 충분하더라고요. 지금 실제로 그렇게 모르겠는데 이게 길이 그 길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옛날 길이죠. 옛날에 그 길을 가야 하는데 버스로는 못 갑니다. 안 된다고 나오고 뭐 차로 가면은 거의 뭐 한 시간도 채 안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택시로 가면은. 그러니까 이건 충분히 서로 이렇게 교류를 했겠구나. 이건 뭐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각수도 그렇고 성달생이 이쪽에서 여기서 했던 거를 글씨를 써서 여기서 판각을 할 수도 있겠고 얼마든지 그건 가능하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화엄사와 안심사를 이야기할 때는 따로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일단 1차적인 결론을 그렇게 내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요. 이거 사진이고. 그래서 이 부분 이제 결론을 겸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사찰이라는 곳이 일단 수집된 지식의 생산자 역할을 했다. 이거는 잘 알려진 사실이고, 일종의 생산자 역할을 또 충분히 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현재 남아있는 것들을 오늘 말씀드린 것은 서지적 측면에서 일단 검토를 했고, 가장 초기에 이루어진 책의 어떤 서지적 특징을 확인해 본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처음에 던진 제 질문이 이제 사찰은 조선시대 출판사인가 하는 문제인데, 저는 일단은 그렇다. 일단 그럴 것이다. 이렇게 그럴 수 있다. 충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찰 출판 연구에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이게 이제 호남 전주 지역, 특히 전주 지역, 여기서 말하는 전주 지역은 이 일대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쪽으로 가면 또 다른 영역이 있습니다. 또 다른 에어리어들이 있고, 거기서는 더더욱 더 아주 어떻게 미려하다고 해야 될까요? 좀 더 아름답게 또 만들어내는 것들도 또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다음 9월 달에 그 목활자 이야기를 할 때 조금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인쇄사적 가치를 좀 더 있고, 그러면 앞으로 이제 활자 서체 분류라든가 그 다음에 인본들의 사용 글자 인출 양상을 체계하는 어떤 종합적인 것보다 총합적으로 이거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것이 일단 오늘까지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